네오크레마 지난주에 그 결론을 못 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먼저 한번 공유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이어가지고 발표하는 걸로 이제 그 오늘 라이브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네오크레마에 대해서 발표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제가 분석했을 때 비만 치료제 의약품 성능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더 이제 비만 치료제 의약품 성능이 개선되거나 아니면은 더 나은 건강기능식품이 등장하는 것 같이 이제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게 되면은 좀 취약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기능성 성분, 현재 나와 있는 건기식 성분들 대비해서는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번 주에 좀 분석해보고 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에 제가 후술하게 될 이 기업의 이제 경영진이 효율적으로 자본 배치를 하고 있냐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한번 투자 매력도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체중 조절 기능성 성분 7가지 종류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네오크레마의 DNF10 같은 경우에 다른 체중 조절 성분과 마찬가지로 이제 급격한 그리고 단기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체중 감량 효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성분들 대비해서 임상적으로 감량 효과가 더 크고 증명되어 있으며 부작용이 경미하고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특허로 보호받고 있다. 라는 점이 이제 경관의자를 제공하는 무형 자산이다 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네오크레마 DNF10 같은 경우에 이제 다수의 인체 시험으로 입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프랑스 연구진 임상에서 2012년에 발표된 임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DNF10을 섭취한 이제 그 시험군 같은 경우에 일일 섭취 열량을 위약 대비해가지고 6% 적게 섭취했다. 라는 결론에 프랑스 연구진 임상에서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연구진 임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섭취하는 칼로리가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392kcal 감소했고 10주가 지나게 되면은 유의하게 더 감소했다. 그래서 p-value가 0.01 미만으로 나온 거는 굉장히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인상적인 거는 이제 피하 지방 숫기와 허리둘레도 DNF10군에서 더 줄었고 거기에 반해서 이제 근육량 감소가 없었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 파일럿 연구들에서도 체중과 체지방이 감소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DNF10을 이제 복용하게 되면은 근육을 보존하면서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좀 사기적인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입증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효과 발현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서히 건강하게 감량하는 컨셉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은 좀 단점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 보게 되면은 이제 효모 추출물이라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런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성 프로파일이 굉장히 유수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다이어트제를 복용하게 되면은 두통이나 어지러움, 소화불량, 설사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DNF10 같은 경우에는 위약 수준으로 적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성에서도 징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다음에 FDA로부터 이제 그레스라고 해서 이제 Generally Recognized as Safe라는 것의 약자인데, 그러니까 식품으로 유통하려고 하면은 안전성이 이제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라는 인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레스에서 이제 이거를 첨가해도 안전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NF10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에 이제 일부 어떤 그 혈압 약물과 유사한 작용을 보였다라는 보고가 있긴 하지만
윤용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이제 현재까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는 없고 이제 종합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안전한 다이어트 소재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에서 이제 한국식약처로부터는 개별 인정형 건기식 원료로 이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기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래스 인증을 받게 되어가지고 식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인증, non-GMO나 할랄, 코셔 인증도 받아가지고 글로벌 시장 요구에 부합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 같은 아시아 시장에서는 건기식 소재로 수출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이거 아직까지 어떻게 읽는지 좀 모르겠는데 파이텍시아사인가요? 하여튼 이 회사가 이제 DNF10 라이선스를 획득해가지고 판매 중이고 그다음에 일부 보충제에 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식욕 조절이 힘든 유형, 그다음에 운동 병행 다이어터,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 그런 어떤 식단 조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GLP-1 주사제 같은 경우에 이제 메스컴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들의 보조제로서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량도 유지해 줄 수 있어가지고 이제 GLP-1 경구제가 등장하는 것을 좀 리스크로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DNF10 시장 같은 경우에 그 동반 성장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트레스라는 브랜드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리뷰가 좋아요. 그래서 26명이 이제 별점 5점을 줬고 거의 100% 이제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알바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부 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이제 효능 자체가 괜찮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프랑스 이것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DNF10이 포함되어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캔웨이트라는 보충제가 이제 DNF10을 주요 성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칼로리 조절 팝콘이나 저칼로리 칩스 같은데 이틀레스 원료를 넣는 응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한 봉지 먹으면은 포만감이 오래가는 다이어트 팝콘 같은 상품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게 된 거죠. 여기에 비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가르니시아 캄보자 추출물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액 리놀레산이나 아니면은 녹차 추출물 그다음에 뭐 슬렌데스타 케민사의 슬렌데스타 그다음에 그 패뷸레스 그리고 가르니시아 특허 제품 그리고 방풍통성산 지난주에 리브레님이었나요? 말씀해주신 방풍통성산 같은 것들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앞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가르니시아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건기식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효능이 입증되지 않거나 아니면 미미하다라는 평가가 많았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지금 DNF10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되는 그런 효능을 보였다라는 것이 차이점이었고 이제 여기하고 비교해가지고 방풍통성산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얘는 이제 좀 다른 게 일반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체중 환자의 비만 치료 보조 용도로 쓰이고 있고 한국에서는 OTC 한약 제제로 허가돼가지고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결과도 보게 되면 위약 대비 유의하게 나타났고 이제 부작용은 좀 체질에 따라서 다르고 심혈관계 자극이나 아니면 그런 부작용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체질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 권장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차이점은 그런 거예요. 보게 되면 이건 일반 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만 치료 보조에 사용되는 체지방 감소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DNF10이나 가르니시아 같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들 같은 경우에 식품으로 분류돼가지고 이제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효과가 완만하고 보조요법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기식 시장의 예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규제 측면에서는 건기식에 이제 체중 감량이나 체중 조절 같은 용도를 직접 표기하고 광고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치료 예방을 표방하고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암시하는 표시나 광고는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만 자체가 의학적 질병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거를 치료하거나 아니면 체중 감소를 직접적인 효과로 내세우는 거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식약처가 이제 굉장히 신중하고 이걸 광고하게 되면은 부당 표시로 제재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건기식은 승인된 기능성 내용만 표시 광고할 수 있고, 현재 이제 인정된 표현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지방의 소화 흡수를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같은 문구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시 광고 실무 지침에 따르면은 뭐 전후 비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몇 킬로 감량 등의 사례 제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한국에는 이제 보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문화가 있고 다이어트 시장이 상당히 성숙돼 있어가지고 규제에도 불구하고 효능이 확실하다라는 것만 보여진다면은 충분히 높은 지불용의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많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나 다이어트 같은 표현이나 직접적인 광고가 제한되더라도 후기나 바이럴 마케팅, 입소문을 통해서 효능이 입증되면은 기꺼이 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 측면에서 이런 규제가 중대한 제한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깊이를 한번 비교해보면은 건기식하고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질병의 치료 예방 진단을 목적으로 하고 인체에 양리작용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효과와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여기에 반해서 인체에 유용한 영양소나 기능성 원료를 함유해가지고 건강을 유지 증진하거나 생리 활성에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병 치료가 아닌 기능 개선이 목적이고 기능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생리적인 도움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하고는 다르게 안전성이 되게 중요한 이슈고 부작용이 적어야 하고 어디까지나 일상을 보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전임상, 임상 1에서 3상까지의 긴 과정을 거쳐가지고 유효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규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식품으로 분류되고 기능성 표시를 위해 별도 관리되는 그런 측면은 있지만 이제 대규모 임상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간소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로도 기능성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 승인 제도가 없고 자율적으로 안전성을 입증한 다음에 판매해가지고 문제가 나타나면은 제재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EFSA 유럽식품안전청 심사를 거쳐가지고 기능성 표현을 승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국에서는 보게 되면은 이제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표기해야 하고 치료 효과를 강조하면 불법이다라는 거는 다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혜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의약품은 이제 특허권으로서 보호받고 그 다음에 엄격한 품질 기준을 갖춰야 하고 제네릭을 이제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같은 문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낸다 하더라도 원료 조성이나 제조 공정 특허로 이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제 다르게 공정을 마련해가지고 유사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기식 같은 경우에 소비재이기 때문에 마케팅력, 유통망, 가격 경쟁력 같은 것들이 이제 혜자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오크레마 같은 경우에는 DNF10처럼 이제 글로벌 인증을 받고 특허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브랜드화에 성공한 원료이기 때문에 이제 강한 회사를 갖는다라고 차별화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천연물하고 합성 원료 중에 어느 쪽이 이제 좀 진입 장벽이 높은가를 질문해 주셨었는데, 보게 되면은 이제 천연물 추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원물의 재배나 조달이 안정적이어야 하고 균일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료 확보 자체가 장벽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연물 같은 경우는 다중 성분의 혼합물이기 때문에 연구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추출 공정이나 조성 비용, 매 사용 같은 것들의 노하우로 간접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해자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이제 안전성 측면에서 이제 해자가 이제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개별 인정형 원료로 승인받으면은 독점성, 그러니까 그런 견지에서 독점성을 가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 기업이 같은 식물에서 파생한 다른 성분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해자가 약한 편이라고 보여졌습니다. 대신 이제 소비자에게 자연에서 유래했다라는 점은 좀 거부감을 더해줄 수가 있어가지고 시장에 진입이 수월한 측면은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합성 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성 공정 확립과 생산 시절 투자 같은 것들이 초기 장벽이고, 이제 합성 카페인이나 비타민 C 같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좀 진입이 쉽지만, 이제 만들기 어려운 합성 커큐민 유도체나 아니면은 이제 DNF10과 같은 펩타이드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NF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 기업의 R&D 투자와 승인 과정을 거쳐야만 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DNF10 같은 경우에 진입 장벽이 낮다, 천연물하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제 특허하고 인증으로 이제 진입 장벽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합성 펩타이드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제 추가 수요 대응이 빠르고 이제 생산량을 확대함에 따른 단가 인하 여력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R&D 투자와 승인 과정에서 든 비용을 좀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의 경우에는 이제 화학 원료나 미생물 배양만 있다면 연중 생산이 가능한데, 천연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원재료를 수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오히려 BM으로 봤을 때는 좀 해자가 있는 합성 원료가 더 좀 나은 BM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소비자 인식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합성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능만 입증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안전하다라는 것이 다수의 사례를 통해서 입증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DNF10 같은 경우에 경제적 해자를 평가하게 되면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천연 유래지만 공장 내에서 효소를 분해해가지고 얻은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합성 원료에 가까운 그런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기술 축적과 임상 데이터로 인정받은 소재이고, 그다음에 국내 식약처 개별 인증을 받았고, 미국 FDA의 그레스 인증과 논 GMO 인증,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점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이제 또 다른 특허 우회 생산 공정으로 좀 우회해가지고 특허를 우회해서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DNF10이 이트레스라는 브랜드로 글로벌 브랜드화되었기 때문에 신뢰를 얻고 있어가지고 뛰어넘는 마케팅이 없다면은 이제
그 네오크레마가 구축한 그런 해자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허와 상표, 그 다음에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제조 공정 자체는 모방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네오크레마는 생산 능력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도 이미 갖추고 있어가지고 이제 타사가 다른 생산 프로세스를 만들어가지고 진입한다 하더라도 이제 쉽게 여기에 이제 필적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제 그 다섯 가지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은 네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어떤 해자나 아니면 BM의 매력도에서 분명히 좀 강점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자본 배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스터디언 채팅창에서 누가 이제 대주주 아시아홀딩 컴퍼니에 대한 도덕성 관련 의혹을 제시해 주셨는데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리서치를 진행해 봤는데 아시아홀딩 컴퍼니가 이제 자금 유출 사건에 연루되었다라는 보도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네오크레마 계열사 편입 이후에 BBC라는 기업을 인수하게 됐는데 지분 30.88%를 337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뒤에서 보시게 되겠지만 굉장히 비싼 가격에 BBC 지분을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좀 타당했냐라는 데 대해서 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록뱀 청담 인베스트먼트 아시아홀딩 컴퍼니가 지분 구조를 한번 봤는데 이제 초록뱀 그룹 같은 경우에 원영식 전 회장이 구속 위기를 맞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부도덕한 그런 기업으로 낙인이 찍혔는데 보게 되면은 이제 네오크레마 최대 주주하고 이제 직접적인 지분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법인 간 자금 거래, 투자, M&A 등 재무적 연결고리는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초록뱀 미디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에 네오크레마하고 청담 인베스트먼트 운영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영식 전 회장 같은 경우에 법적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였고 초록뱀 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지배 구조 변화가 있었지만 이제 네오크레마나 청담 인베스트먼트에 남아있는 그런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네오크레마 최대 주주였던 청담 서머셋 신기술조합 해산으로 이제 아시아홀딩 컴퍼니와 아시아개발이 네오크레마 지분을 직접 보유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네오크레마는 청담 인베스트먼트 지분을 BBC와 함께 매입하였고 네오크레마는 보유 현금과 차입을 통해서 BBC를 인수하는 상호 출자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얽혀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네오크레마 주주로서 우려할 만한 지배주주 리스크는 이제 과거 초록뱀 그룹 원영식 전 회장하고 이제 가상자산업계 인사들과의 연관성, 그다음에 박근범 회장 중심의 공격적 경영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초록뱀 그룹 이제 원영식 전 회장과는 이제 인적 관계는 있을지 몰라도 제 지분 관계로는 완벽히 청산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박근범 회장 자체가 범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호 출자를 하면서 밸류에이션 상의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비싼 가격에 지분을 상호 출자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담 인베스트먼트 지분 60%를 67억 원에 인수한 것이 적정한 평가인지는 의문이 남고 그 다음에 BBC 지분 인수에 당시 주가의 2배가 넘는 가격으로 300억 원 이상 현금성 자산을 투입한 것이 최선이었는지 그리고 BBC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선봉관 및 호스의 연구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설립된 벤처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오크레마 사업과의 시너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네오크레마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은 아쉽지만 명백해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 또한 경영상의 판단 영역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본업을 수행하는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모습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현재 PER은 이제 100배 안팎으로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25년 FPR 같은 경우에 이제 17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식 ODM 선도 기업들의 25년 FPR을 보게 되면은 콜마 B&H는 21.26, 그다음에 노바렉스는 11.98 정도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네오크레마 같은 경우에 25년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PER이 10배 초반, 그리고 EV EBITDA 4배대 정도이기 때문에 더 낮은 멀티플을 보인다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성장 둔화로 인해서 멀티플이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오크레마 같은 경우에 이제 DNF10이 이제 비만 치료제 테마로 이제 좀 연관이 되어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 원료로 자리매김한다 라고 하면은 유사한 이익률과 규모를 달성해가지고 콜마 B&H 정도의 그런 멀티플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BM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국내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들은 이제 뚜렷한 매출이나 이익도 없는데 이제 시총이 수천억에서 1조 원에 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GLP-1 시장 열풍 속에서 GLP-1 보조제 핵심주로 거론되는 네오크레마의 시총은 1,000억 원 미만인데 시장은 이에 대해 성장주로서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론으로는 경제적 해자가 낮긴 하지만 비만 치료제, 보조제, 니치 마켓에서 의미 있는 이익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다 라고 이제 투자의 5가지 영역에서는 매력도가 높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업자가 주주이익 극대화 외에 다른 요인이 있다면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동업자와 동업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5가지 측면에서 매력도가 좀 아쉽긴 하지만 네오크레마는 투자 대상으로 삼기에는 대주주의 자본 배치가 아쉬운 기업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네오크레마에 대한 분석과 결론을 좀 공유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은 1분 동안 이제 질의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발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쉬었다 오겠습니다.